이거는 자꾸 제가 계속 채권을 얘기하는 게 뭐냐면 채권에 대해서 되게 겁을 되게 많이 먹는 것 같아요. 그리고 되게 어렵다라고 생각하는데 모든 자산은 다 그래요. 내가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거기 가지 말아야지라는 장벽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 다시 공부해야 된다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쉬운 것부터 하려고 하고, 쉬운 것부터 하는 의미는 이 쉬운 것을 딛고 좀 더 어려운 곳으로 갔을 때 의미가 있는 건데, 실제로 사람들은 뭐냐면 쉬운 것으로 가는 의미를 어디다 두냐면 나는 어려운 거로 가지 않을 거야 라는 장벽으로서의 가치를 둔단 말이에요. 그렇게 그 의미들을, 쉬운 거의 의미들을 그렇게 정하면 그 쉬운 것의 의미는 퇴색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제가 어렵지만 채권을 얘기하는 것들은 그런 장벽을 조금 벗어나 보자라는 거죠. 부동산에서 채권으로, 주식에서 채권으로, 이렇게. 그래서 모든 자산들을 다 알 필요는 없다 그랬잖아요. 사실 보면 부동산, 주식, 채권 정도만 어느 정도 머릿속에 파악이 되면 나머지 자산이라고 하는 것들은 그냥 거기 범주에서 왔다 갔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금이든 아니면 은이든 아니면 파생상품 뭐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뭐 코인이든 이런 것들은 나중에 그것들을 어떤 스탠스로 볼 것인가도 이제 나름대로의 규정, 나름대로의 기준이 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다른 것들은 다 차치하고 나서라도 요 세 가지 정도는 반드시, 부동산, 주식, 채권 정도는 반드시 어떤 관들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본인의 관인 거예요. 누가 얘기하는 것들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어떻게 생각하지? 내가 어떻게 보지? 이게 중요하잖아요. 결국은 그 생각을 가지라는 거예요. 지금은 이게 단계가 그렇게 높지 않고 나는 아무것도 몰라. 상관이 없어요.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건 1이고 정말 전문가는 100이야. 상관이 없다니까요. 내 일은 나중에는 100이 되고 200이 될 수 있는 그 일이란 말이에요. 눈덩이 뭉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자꾸 어렵지만 얘기를 하는 거, 어렵지만. 그리고 좀 더 쉽게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것들을 막 해보는데, 쉽은 거는 뭐냐면 포스트를 잡는 게 중요해요. 뭐가 제일 중요하지? 그 포인트, 포스트, 기둥을 잡는 게 되게 중요한데, 채권은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다른 거 다 이렇게 어려워지는 이유들이 이것도 생각하고 저것도 생각하고 이것도 생각하고 이것도 생각해서 막 얼버무려져 있는 혼돈의 상태를 만든단 말이에요. 이러지 말고 채권하면 무엇을 첫 번째 생각하냐면, 첫 번째 채권은 고정금리라는 걸 생각해야 돼요. 고정금리. 고정금리. 그거는 채권의 표면에 써져 있는 금리인 거잖아요. 표면에 써져 있는 금리, 고정금리. 이것들을 꼭 생각해 주셔야 돼요. 채권은 고정금리다. 채권은 고정금리다. 그리고 채권은 빚을 낸 증서라고 그랬잖아요. 빚을 낸 증서라고 그랬잖아요. 빚을. 그러니까 채권은 고정금리니까는 채권을 사게 되면 뭘 받아요? 이자를 받는다. 이자를 받는다라는 거지. 고정으로 이자를 받는다. 고정으로 이자를 받는다. 그리고 기한이 되면 원금을 돌려받는다. 기한이 되면 원금을 돌려. 이 세 가지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돼요. 첫 번째, 채권은 고정금리다. 두 번째, 이자를 지정된 이자를 받는다. 표면에 써져 있는 지정된 이자를 받는다. 대부분은 3개월에 한 번씩 받아요. 일반적으로 채권은 3개월에 한 번씩 받고, 그 다음에 기간이 만료되면 원금을 받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거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그리고 제일 헷갈리는 부분. 요거는 예를 들면 설명할게요. 하나만 들고, 다른 것들 되게 많지만, 국가에서 발행하는 채권 국채예요. 회사에서 발행하는 채권 회사채예요. 그쵸? 뭐 은행 같은 데 금융채고. 예를 들어서 A라는 채권가 있고 B라는 채권이 있어요. 다시 A라는 채권은 어떤 거냐면 기한이 5년이에요. 5년 기한이야, 5년. 되게 금융채 같은 경우 5년물을 기준으로 한다. 고정금리. 5년물 국채예요. 국가에서 발행했겠죠. 우리나라 같은 기획재정부. 그렇죠. 미국은 재무부. 거기서 발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쉽게 정부에서 발행했구나.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국채, 5년물, 기한이 5년인 채권이란 말이에요. 국가에서 발행한. 그럼 국가에서 빚을 내는 거잖아요. 거기서 표면금리 2%래요. 그러면 채권에 써져 있겠죠. 2%. 그럼 그거는 그 채권 가격에 2%씩 이자를 주겠다라는 거예요. 이자. 고정금리죠, 이자. 이게 2022년에 발행했어요. 그럼 국채가 한 해만 발행하나요? 한 번만 발행하나요?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많이 헷갈려요. 이 국채는 필요하면 발행하고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것들도 있어요. 2022년도에 2번, 2023년도에 2번, 2024년도에 2번, 뭐 이렇게도 될 수도 있고, 2022년에 한 번, 2024년에 한 번,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똑같은 5년물 국채가
올해도 발행되지만 내년에도 발행될 수 있는 거고, 올해도 발행됐지만 작년에도 발행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국가는 필요할 때 국채를 발행한단 말이에요. 그쵸? 그런데 뭐가 변하냐? 5년물 국채 변하지 않죠? 작년에도 5년물 국채를 발행했어요. 올해도 5년물 국채 발행할 수 있죠. 만기는 당연히, 만기 시점은 다르겠죠. 작년에 발행한 거는 올해 발행한 것보다 1년 만기가 빠를 거 아니에요. 근데 5년물 국채 변화가 있어요? 없다라는 거죠. 뭐가 변할까요? 평면금리가 변해요. 국가에서 발행할 때. 이 평면금리는 뭐랑 연동된다 그랬어요? 평면금리. 대부분 기준금리가 연동되죠. 그쵸? 기준금리가 높아지면 평면금리는 어떨까요? 기준금리가 높아요. 평면금리는. 기준금리가 높으면 시장에서 빚을 내기가 어렵다라는 거잖아요. 국채는 뭐예요? 빚을 내는 거잖아요. 그럼 국가에서 빚을 내는데 이자가 높아져야 돼요? 낮아져야 돼요? 자, 머릿속에 잠깐 생각하세요. 요거 똑같잖아요. 빚을 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기준금리가 높아져 있는 상태는 빚을 내기가 어렵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채권을 팔면 또 빚을 내야 되는데 이자를 많이 줘야 돼요? 적게 줘야 돼요? 많이 줘야 되죠. 많이 줘야 되죠. 이자를 많이 줘야지 나한테 빚을 줄 거 아니에요. 줄 거잖아요. 국채잖아요. 국채, 채권. 국가에서 빚을 낸단 말이에요. 근데 기준금리가 점점 높아진다라는 거는 실제로 빚을 내기가 어렵잖아요. 빚을 내기가 어려우니까 채권에 이자를 많이 준다 그래야지 내 채권을 사갈 거 아니에요. 채권에 이자를 많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냐? 아, 기준금리가 높아지면 채권에 이자를 많이 줘야지 사람들이 사가는구나. 그쵸? 빚을 내려고 그러는데 기준금리 높아졌어? 그럼 채권금리를 높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요거까지 꼭 이해해 두세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돼요. 반드시. 기준금리가 높아졌다 그러면 어떠는 거예요? 돈 빌리기가 어려운 거잖아요. 돈 빌리기가 어려우니까는 이자 많이 줘야 되잖아요. 그럼 국가에서 돈을 빌리는 게 그런 증서가 국채니까 국가에서도 이자 많이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국채의 금리를 올려줘야지 사람들이 당연히 채권을 사겠죠.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네. 그래, 두 개를 볼게요. 첫 번째, 여기 보면 2022년에 발행된 5% 국채가 있어요. 평면금리 2%래요. 두 번째, 2024년에 발행된 국채가 평면금리가 4%래요. 그러면 A, B예요. A, B. 어떨 때가 2022년과 2024년 기본적으로 어느 때가 시즌 기준금리가 더 높을까요? 어느 때가 기준금리가 더 높을까요? 이거 좋겠죠. 기준금리가 높은 상태에도 금리를 더 높이 올려줘야 된다 그랬잖아요. 대부분 시중금리하고 시장금리하고 연동되지만, 그렇죠? 왜냐하면 금리가 높으니까 빚을 내주기가 어렵다 그랬잖아요. 빚을 내기가 어려우니까 금리를 높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꼭 이해하셔야, 여기 생각해 보셔야 돼요. 본인들이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기준금리가 높다라는 건 빚을 내기 어렵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채권은 뭐라고요? 빚을 내는 증서잖아요. 국가에서 빚을 내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금리를 높여줘야 된다는 거. 요거 꼭 기억을 해 두시고, 이 부분이 제일 헷갈리는 거예요. 만약에 채권 시장에는 국가에서 발행하는, 당해년도 발행하는 채권만 있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올해가 2024년이에요. 2024년에 채권 시장이다. 그럼 요거 발행되는 요때 채권이 2024년도에 국가에서 발행하는 채권이 나올 수 있죠. 2024년이에요. 그러면 2024년에 국가에서 2022년 채권을 발행할 수 있을까요? 2024년에 국가에서 2022년 채권을 발행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지금 발행하면 2024년 채권이죠. 국가에서는 그 해에 맞는 채권을 발행하는 거죠. 그러면 2022년에 발행한 이 채권은 채권 시장에 없을까요? 누가 갖고 있죠? 개인이나 기관이 갖고 있겠죠. 개인이 갖고 있다고 쳐봅시다. 2년 전에 산. 다시요. 국가에서는 그때 필요한 채권들을 발행해요. 그렇죠? 그리고 그때 맞는 시대대로 평면금리를 정하는 거죠. 그럼 2024년도에 국채를 또 발행할 거예요. 국가에서. 그러면 발행할 수 있죠. 근데 그 전에 발행했던 2020년에 발행했던 국채 5년물이 이 채권 시장에 있단 말이에요. 같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는 2%짜리 채권이고 하나는 4%짜리 채권이에요. 똑같이 국채 5년물인데. 그쵸? 얘는 만기가 앞으로 3년 남았겠죠. 얘는 만기가 앞으로 5년 남았을 거예요. 그런 차이는 있어요. 그러면 만기를 생각하지 말고, 만기 차를 생각하지 말고, 지금 시장에는 2% 5년물 국채하고 4% 5년물 국채가 있어요.
어떤 게 더 쌀까요? 예? 어떤 게 더 싸요? 얘가 만약에 내가 1억 원어치를 살 거예요. 1억 원어치. 얘가 1억 원에 샀어요. 그럼 얘도 1억 원어치 살까요? 1억 원에 살 거예요. 내가 1억이 있어요. 이 두 개가 시장에 있어요. 이 두 개가. 다 팔릴 거 같잖아요. 얘가 지금 1억에 살 수 있어요. 국채는 가격이 없어요. 내가 그냥 1억 원어치 사겠다면 사는 거예요. 전체가 엄청난 금으로 나오고, 근데 그거를, 기본적으로 금융기가 되게 주식 거래하는 그런 미래에셋이나 이런 데서 사다가, 운용사에서 사다가 팔 수는 있는 거예요. 국채 일반적으로 가게 되면은 우리가 얘기했던 금, 이런 주식, 채권, 파생상품권 파는 한국거래소에서는 이것들이 그냥 널브러져 있는 거죠. 거기서 내가 1억 원어치 산다고 쳐보면 1억 원어치 채권을 내가 이걸 살 거예요, 이걸 살 거예요? 이거 사겠죠? 1억 줬는데 얘는 4% 준다잖아요. 내가 1억 원어치 샀는데 얘는 2% 준다 그러면 이거 사겠어요? 안 사죠. 그럼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해야지 팔릴까요? 얘도 누군가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기존에 사고 있는 사람들이 끝까지 다 갖고 가는 건 아니잖아요. 중간에 팔 수도 있잖아요. 돈이 없어서 팔 수도 있는 거고 이득이 남아서 팔 수도 있는데, 얘하고 얘가 다 채권시장에 나와 있으면 사람들은 또 가격이 똑같다 그러면 다 여기 살 거잖아요. 그럼 얘는 안 팔리겠네요. 그럼 얘를 팔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격 내려야죠. 그래서 주식시장에서 동일한 주식이 가격이 떨어지는 거예요. 표면금리에 따라서. 다 똑같이 5년물이고 똑같이 국채인데도 불구하고 국채 5년물인데 얘는 4% 주고 얘는 2% 준대잖아요. 이거는 그때 당시에 기준금리에 따라 달라진다 그랬잖아요. 그 얘가 내려와서 같은 장에 있으면 얘는 국가에서 발행하는 거고 얘는 누가 갖고 있는 거라고요? 개인이랑 기관이 가지고 기존에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도 팔고 싶어. 그럼 이거보다 가격이 떨어져야죠. 이해되세요? 이해되는 거죠. 이게 가치 있다라는 거죠. 이게 가치 있으니까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의 표면금리가 낮은 금리는 지금 팔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가격을 낮춰서 팔아야 된다는 거예요. 낮춰서. 그래서 얘를 사서 만약에 지금 얘를 사는 사람들은 이득을 볼 수 없겠네요. 그러면 이득을 볼 수 없나요? 그럼 뭐 이거 사질 않겠죠. 이득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얘가 1억이에요. 근데 얘를 그래서 8천만 원에 샀어요. 왜? 이자가 2%밖에 안 되니까 8천만 원에 샀어요. 그럼 8천만 원에 샀는데 2%밖에 안 준대요. 근데 내가 1억을 줬는데 2%면 8천 주고 1억을 줬는데 4% 살 수 있는데 나는 8천만 원 주고 2% 샀어요. 그럼 그게 나요? 그 사람은 왜 8천만 원 주고 2%를 샀을까요? 그쵸. 그거 그때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만기가 도래하면 다시 얼마에 팔 수 있다라는 거예요. 1억 원에 팔 수 있다라는 거죠. 1억 원에. 그 부분을 기억을 꼭 해두셔야 돼요. 그래서 일부러 왜 표면금리가 낮은 거를 사냐. 표면금리가 낮은 걸 샀다라는 것은 만기, 원래 액면에 있는 원가보다 싸게 산다라는 거잖아요. 일반적으로 국채를 발행하거나 다른 채권을 발행할 때 사실 보면 표면에 있는 금액보다는 싸게 사요. 사실 싸게 사요. 그거 할인해서 팔아요. 그래서 할인채라고도 하는데 실질적으로 할인되는 금액대로 사는 거예요. 사고 그 다음에 이자를 받고 나중에 원래대로 금액으로 받는 거, 돌려받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다른 중간에 계산하는 것들은 되게 복잡한 수식이 필요하지만, 그래서 얼마 차이가 나는데 이런 건 수식이 필요하지만 그 개념들을 이해하셔야 돼요. 표면금리가 낮은데 이게 어떻게 해서 팔려? 가격을 낮추면 팔리죠. 그럼 가격이 낮추면은 그래도 가격이 좀 높더라도 이자 많이 받는 게 좋은 거 아니야? 아니죠. 다시 만기까지가 되면 원금을 그대로 돌려받을 수 있다라는. 8천만 원 줬지만 이제 만기 돌아오면 나는 1억으로 바꿀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차익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원리대로 반대로 가면 어떻게 되냐면, 반대로 가면 만약에 지금 고금리에서 얼마 전에 채권을 막 산다는 사람들이 있었죠. 왜 그래요? 점점 채권이 금리가 낮아질 거라고 예상하는 거잖아요. 지금 나는 지금 4%에 샀어요. 근데 1년 후 보니까는 똑같은 5년물이 3%가 될 것 같고 2%가 될 것 같아요. 그럼 내가 2년 후에 가격이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내가 샀던 채권이 올라가죠. 왜냐하면 1년 후에는 내 5년물 국채가 지금 난 4% 샀는데 1년 후에 발행되는 국채 5년물은 4%보다는 낮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금리가 내려갈 거니까. 그러면 나는 4%짜리 갖고 있는데 앞으로 살 거는 적어도 4%는 안 될 거잖아요.
그럼 점점 어떻게 돼요? 시간이 지나면서 금리가 떨어질수록 내 거는 4%짜리잖아요. 나의 금리는 안 변해요. 근데 앞으로 발행되는 주식의 채권의 금리는 떨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럼 나는 뭐냐면, 나는 1년에 400씩 수익이 나는 상가란 말이에요. 근데 앞으로 그 지어지는 상가는 나랑 똑같은 상가인데, 얘는 300밖에 못 번대, 200밖에 못 번대, 그럼 내가 동등하게 똑같은 상가예요. 그럼 어떤 상가를, 동일한 가격을 주고 상가를 사겠어요? 아니잖아요. 저는 400을 버는 상가인데, 그럼 얘를 더 주잖아요. 이 차익을 벌기 위해서 고금리에서 사는 거죠. 저금리 떨어질 거 생각하고. 요 생각을 꼭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채권을, 가지고 수익을 내는 방법은 두 개가 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는 원금의 차이, 그 찾던 그 매수, 매도의 차익 거래로 수익을 얻는 방법이 있고, 또는 이자를 받는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그 매도의 차익이 나는 방법은 두 가지라고 그랬죠. 높은 금리에 사서 낮은 금리 때 팔거나, 또는 낮은 금리에 사서 만기까지 기다려서 원래 원금으로 받거나,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이 두 가지를 꼭 머릿속에 자꾸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것만 해결되면 나머지 것들은 뭐 그 숫자가 의미하는 게 얼마냐 뭐 이런 것들은 그냥 보면 되는데, 이 개념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이 개념이 두 개가 있다는, 채권에는 발행되는 채권이 있고 기존에 샀던 채권이 있다라는 거. 이게 자꾸 헷갈려요. 발행되는 채권이 있고 그때 그 당시에 발행되는 채권이 있고 동일한 채권인데 누가 미리 가지고 있던 채권이 있다. 1년 전에 산 채권, 2년 전에 산 채권.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규명하면 된다라는 거죠. 채권 수익 그런 것들이